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딸 한지윤 씨의 논문 논란과 관련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관련된 민중의 소리 언론사의 기사를 먼저 보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단독 한동훈 딸 고1 때 쓴 4차 산업혁명 논문도 국제학술지에 실렸다. 한동훈 후보자의 이 딸 한지윤 씨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던 작년 2월에 한지윤 씨가 공저로 참여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렸죠. 한 씨와 공저로 이름을 올린 이들은 미국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4명이었습니다. 이 학술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환경 에너지 분야를 다루는 곳이라고 하죠. 작년 1월 최초로 송고된 해당 논문은 2월 20일 탈고를 마치고 학술지에 실렸는데 이때 한 씨가 고교 1학년 과정을 수료 중이던 시점이었습니다. 총 10페이지 분량의 해당 논문은 4차 산업혁명과 한국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철강산업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디지털화가 미치는 영향,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장기적 생존 가능성 등을 기술했다라고 합니다. 같은 간행물에 실린 논문은 한 씨가 참여한 논문을 포함해 3개였고요. 한 씨 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논문은 모두 대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측은 그거 리서치 페이퍼 수준이었다. 리포트 수준이지 논문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앞서 한겨레 보도를 통해 알려진 작년 하반기 논문 6편을 포함하면 작년 한 해 동안 한 씨 명의로 나온 것으로 확인된 논문은 무려 9편.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교과 과정을 병행하면서 무려 10편의 논문 작업에 참여했다라는 것인데 한동훈 후보자 측은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작성한 에세이,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모아 올린 것이며 대략 4-5페이지 분량이다. 마치 고등학생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왜곡 과장이자 허위사실이며 의도적인 프레임 씌우기다라고 반박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현재 이 논문 관련 이 논란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고등학생 신분으로는 말도 안 되는 논문의 개수죠. 심지어 2만 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 논문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영어 전자책까지 썼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논문만 9편에 영어로 된 전자책만 총 10편을 낸 것인데 근데 그중에 특정 기간인 지난해 11월과 12월 2달 사이에 또 집중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작성된 그리고 게재된 절반가량의 5개의 영어 논문 그리고 4권의 영어 전자책을 냈던 것이 그 2달 사이에 또 집중된 것이 확인되면서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지적도 있었던 것이고요. 게다가 공동 저자가 아니라 이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독자적으로 낸 논문만 무려 5편에 이른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진짜 정말로 이게 세계적인 천재가 나온 것이고요.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낸 것이라고 한다면 세계적인 부모 찬스 부정이 또 드러난 것이라는 그러한 문제로 지금 이어지는 소식인 거죠. 그런데 이거 지금 네티즌 수사대와 그 밖에 어떤 민주진영 언론들이 지금 파헤치면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세계적인 천재가 아니라 그냥 세계적인 부모 찬스를 받았던 최대 수혜자라는 점. 금수저 입시 과정에 속한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일단은 먼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파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녀 돈만 내주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 다수를 게재했다라는 겁니다. 논문이 게재된 해외 학술지가 학계에서 투고가 금지된 약탈적 학술지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죠. 돈만 내면요 별다른 심사가 없이 논문을 게재해주고요. 출판의 윤리를 어기는 학술지라는 겁니다. 전 세계 학계에서는 약탈적 학술지에 대한 논문 투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이죠. 한동훈 후보자의 고등학생 장녀가 논문을 투고한 학술지는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제공 업체인 카벨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 블랙리스트에 모두 등록된 학술지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벨의 블랙리스트는 심지어 한국연구재단이 의심학술 출판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그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세계적으로도 이 카벨의 블랙리스트를 또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죠. 각기 다른 주제의 논문 4편을 작성해서 해외 학술지 2곳에 투고해 게재했고 그리고 교육과 의료개혁을 다룬 영어 논문 아시안 저널 오브 휴머니티 아트 앤 리터레처라는 곳에 또 실렸다는 것이고요. 학술지 소재지는 이 말레이시아였습니다. 그리고 ABC 리서치 어로트라는 곳에서도 또 다른 해외 학술지 논문 3편을 투고해 게재를 했고요. 말레이시아와 방글라데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자의 장녀가 쓴 이 논문들은
A4 용지로 4-5쪽 분량이었고요. 초록 요약본,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참고 문헌까지 논문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었습니다. 내용과 형식은 학술지 논문이라고 보기에는 함량 미달이었고요. 고등학생이 쓴 에세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선 이야기하고 있죠. 논문 투고의 목적이 미국 등 해외 대학의 진학을 위한 이력서 꾸미기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약탈적 학술지는 카벨 블랙리스트 자료에 따르게 되면 동일한 논문을 여러 곳에 중복 게재하는 학술지이거나 또는 이 제출된 논문을 한 명이 다 심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리고 평가자들도 전문 분야가 아니라 자신의 분야와는 다른 분야의 논문을 심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약탈적 학술지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편집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ABC 리서치 어로트는 이 논문 투고료가 미화 $50라고 합니다. 돈을 내면 그냥 거의 모든 분야의 논문이 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뭐 일기장을 내도 그냥 논문에 실어줄 수 있는 수준의 학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만 내면요. 리서치 페이퍼, 워킹 페이퍼, 뭐 서평, 인턴십 리포트까지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논문 심사 절차는 따로 없다라고 합니다. 편집자의 평가 절차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이 아시안 저널 오브 휴머니티 아트 앤 리서처의 경우에도요, 투고료가 미화 $30고요. 게재가 확정되면 $120를 추가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자, 2018년 이 해적 학술지, 가짜 학술 대회 등에서 돈을 받고 심사 과정도 없이 이 학술 대회 발표 기회를 주고 논문을 실어주는 한국인 교수와 학자 수백 명이 엉터리 논문을 만들고 세금 등 연구비를 오남용한 것이 드러나자 각 대학과 과기부, 교육부 등이 진상조사에 나섰고 징계 처분과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내놨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당국과 범정부 차원에서 약탈적 학술지 근절에 나섰던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자의 장녀가 약탈적 학술지를 이용해서 논문을 양산한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한동훈 후보자의 이 자녀 논문의 대부분이 이러한 약탈적 학술지에 돈을 주고서 투고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현재 한동훈 후보자 측과 언론들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요,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올린 것이 에세이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쉴드를 쳐주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9년부터 3년에 걸쳐서 작성한 에세이나 뭐 보고서나 뭐 리뷰 페이퍼를 모아서 이게 한 4-5페이지 정도의 분량인데, 이거를 장기간 작성을 해왔던 글을 전자문서화하기 위해서 업로드한 것일 뿐이다. 논문의 목적으로 게재한 것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본질이 흐려져서 안 되는 것이 뭡니까? 단순히 뭔가 에세이를 올리는 공간이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약탈적 학술지라고 하는 말이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쨌든 약탈적 학술지는 학술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점. 다만 현실은 돈을 받고서 아무 글이나 다 실어주는, 그러니까 논문 실적을 만들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 거죠. 실제로 해당 약탈적 학술지에 포함된 곳에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자신들이 최고 수준의 논문을 선별해서 올린다. 이런 정말 뻔뻔스러운 문구를 그들 그 학술지에다가 게재를 해놓고 있죠. 그리고 해당 약탈적 학술지에 올라가는 글은요, 아무리 글이 글답지 않더라도 어디까지나 학술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었든 간에 원칙적으로 논문이어야 하는 것임에도 억지스러운 지금 해명을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 내놓고 있는 겁니다. 뭐 에세이를 전자문서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죠. 자, 참고로 이러한 금수저 입시 준비 논란 중에 약탈적 학술지에 투고하는 방식이 사실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수법이라고 해요. 그 내용과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연구된 자료도 좀 나왔죠. 뉴스원의 기사를 좀 함께 보겠습니다. 고교생 논문 13%가 부실학회에 실렸다. 갈수록 증가 추세. 고등학생의 부실학회 학술지 게재 논문 비율은 해가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고등학교 213곳에서 고등학생이 작성한 해외 논문 558건 가운데 72건, 그러니까 12.9%가 약탈적 학술지, 학술 대회에서 발행됐다라는 분석이 나온 것이죠. 연구진은 유명 학술지 학회는 논문 게재 승인율이 매우 낮은 데에 비해서 약탈적 학술지 학회는 심사 과정은 최소화하고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게재료를 받는 데 집중해서 논문 장사를 하곤 한다. 약탈적 학술지를 포함해서 질적 수준을 의심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지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등학생
고등학생의 논문이 부실학회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은 보통 자율고, 외고, 일반고에 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 쓴 논문 가운데 22.4%가 부실학회 학술지에 실렸던 것입니다. 과학고는 10%, 영재고는 5.9% 순으로 따라왔고요. 2020년에 출간된 16편의 고등학생 공저 국제 학술 논문 중 37.5%, 총 6편이 부실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었고요. 그리고 2014년, 2018년 두 번에 걸쳐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 기재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고등학생 작성 논문 편수가 급감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학회와 학술지 발행 논문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죠. 국내 논문을 발표한 이 학생 저자는 한국과학영재학교에 132명, 대구과학고에 126명, 서울과학고 95명, 한성과학고 64명, 경남과학고 45명, 부산과학고 43명, 부산일과학고 35명 등 영재학교와 과학고 등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야의 논문도 상당수를 차지했고요. 자신의 분야와 상관없다는 거죠. 학생들이 작성한 논문 가운데 19%가 의, 약학 분야의 논문이 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서 중등교육과정과는 유리된 입시 전략용 논문 작성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왜 보여주냐? 그러니까 이미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하는 짓들 아니냐? 금수저 학생들이 벌이는 일들이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자, 금수저들의 이 논문 비리 사건에서 대표되는 사건, 그 사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은 하나는 논문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찬스 등의 인맥을 활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공저자로 등재되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참여는 했는데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등재가 되는 경우,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논란이 거기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거의 참여하지 않고 참여율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공저자로 이제 포함이 된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 앞서 보신 것처럼 약탈적 학술지에다가 돈을 주고서 논문을 투고하는 방법인 겁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이 약탈적 학술지에 돈을 주고서 투고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이 약탈적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특징. 대부분이 컴퓨터 공학과 의학과 같이 표준적인 중등교육과정과는 거리가 먼 정말 다소 생소하고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논문 작성 사례가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실제 한동훈 후보자의 딸 한지윤 씨가 투고한 논문들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 패턴과 동일한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그 한지윤 씨의 논문들 보게 되면 헬스케어에 대한 고급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논문, 그리고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코로나19 그리고 분쟁 지역 교육 및 의료 개혁 뭐 이런 것과 같은 논문들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고로 입시 컨설턴트가 붙어서 금수저 입시 준비 과정에서 쌓은 스펙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일가를 그토록 잔인하게 수사했던 한동훈 후보자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과도한 수사가 아니었다라고 했던 그 발언을 정말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한동훈 후보자가 했던 발언이죠. 그리고 조국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는 초현실적 망상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던 것도 역시나 한동훈 후보자의 그 입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룰과 상식을 파괴해서 이 나라를 굉장히 후지게 만들었다라고 했던 이것 역시도 한동훈 후보자의 입 밖에서 배설된 망언이었습니다. 입시와 관련된 조국 전 장관의 의혹들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도덕적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역시나 한동훈 입에서 나왔던 이 배설된 망언이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징역 4년 확정에 대해서는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라고 이야기했던 것 역시도 한동훈 후보자 본인이었고요. 결국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의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들은 여러분들도 다들 공감하고 또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정치적 수사라고 하는 오명이 남을 만큼 말도 안 됐습니다. 그 과정은. 그리고 수많은 법리 해석상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검찰 공화국의 패단만을 보여줬던 정말 악의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저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칼자루를 쥐고서 지 멋대로 이제 휘둘러서 한 가족을 도륙하다시피 했던 한동훈 후보자가 정작 부모 찬스의 끝판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고요. 게다가 이 사안 하나하나가 애초에 조국 전 장관 때랑은 애초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주 더러운 방식으로 스펙을 쌓아왔다라고 의심되는 정황들이, 그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검찰은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별로 흠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검찰 정상화 법안에 반대하던 검찰이죠. 그런 검찰이 지금 역시나 결코 공정하지 않고 중립적이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본인들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죠. 진즉에 언론에서 수없이도 난도질 당하고 압수수색 70군데 역시도 순식간에 이뤄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선택적으로 달리 판단하고 있는 검찰의 모습, 언론의
언론의 모습 그리고 국힘의 모습 달리 평하지 않고요. 그냥 역겹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